안녕하세요, 폴트윈입니다. 스즈카,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F1 팬들의 심박수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까다롭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은 서킷, 2026 시즌 세 번째 라운드가 바로 이곳 스즈카 서킷에서 이번 주말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멜버른과 상하이에서 이어진 2026 시즌의 흐름을 정리하고 스즈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그랑프리 단순한 세 번째 라운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변수부터 팀 내부의 권력 이동까지 트랙 안팎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가 예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론에 앞서 지금 이 레이스가 열리는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3월 14일 FIA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와 바레인 그랑프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중동 지역 공습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단순 연기가 아닌 대체 경기 없는 완전 취소입니다. FIA가 단시간 내에 대체 서킷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 그랑프리 이후 4월은 F1 레이스가 단 한 경기도 없는 말 그대로 봄방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레이스는 5월 마이애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재정적 타격도 상당합니다. F1 측은 두 경기 취소로 인해 약 198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 올 시즌은 11번째 팀인 캐딜락이 그리드에 합류하면서 각 팀이 분배받는 상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줄었기에 일부 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즈카가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혼란한 시즌 초입을 안정시켜야 하는 중요한 무대가 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서킷을 해부해보겠습니다. 스즈카 서킷은 1962년에 완공된 FIA 1급 서킷입니다. 원래는 혼다 스즈카 공장에서 생산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테스트 코스로 설립됐으며 일본 자동차 역사는 스즈카 이전과 이후로 분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서킷이 일본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서킷의 운영은 혼다의 완전자 회사인 모빌리티 랜드가 맡고 있는 만큼 스즈카는 명실상부 혼다의 안방입니다. 최근 에스턴 마틴의 부진과 함께 혼다 엔진의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이번 스즈카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전체 길이는 5.807km, 총 18개의 코너를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긴 상설 서킷이자 현재 F1 캘린더에서 유일하게 트랙이 겹치는 입체 교차 구조를 가진 곳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팔자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킷 전체는 시계 방향이지만 11번 헤어핀을 돌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방금 전에 달렸던 구간의 위쪽을 지나치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이 많은 구조가 드라이버에게 극도의 집중력과 리듬감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코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스트레이트는 내리막인데 최근 스타트가 어려워지면서 부정 출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이트 끝에 위치한 1,2번 코너는 이 서킷의 주요 추월 포인트 중 하나로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비교적 고속으로 진입한 뒤 바로 브레이킹으로 전환하면서도 오버스티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에서 7번 코너, 즉 S커브 구간이 스즈카의 가장 인상적인 섹션입니다. 공식 명칭은 아수라 S커브와 니포 코너이지만 많은 팬들과 드라이버들이 통칭해서 S커브라고 부릅니다. 중속의 연속 방향 전환이 이어지며 약간의 뱅크 각도 변화까지 더해집니다. 이 구간의 공략이 랩타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팅 단계부터 팀 간 전략이 갈립니다. 8, 9번 코너 데그너 커브는 독일 모터사이클 선수 에른스트 데그너가 큰 사고를 당한 뒤 붙여진 이름입니다. 코너 방향이 타이트해서 언더스티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보기보다 훨씬 위험한 구간입니다. 데그너2가 1보다 타이트해 보이지만 실제 방향은 데그너1이 더 작다는 점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11번 코너, 헤어핀은 또 다른 추월 포인트입니다. 탈출 속도가 이후 긴 가속 구간에서의 속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에이펙스에서 약간 떨어지게 라인을 잡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는 곳입니다. 13, 14번 코너, 스푼 커브는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진입부터 라인을 정밀하게 그려야 빠른 탈출 속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 탈출 속도가 이어지는 니시 스트레이트의 최고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5번 코너, 130R, 오루즈 다음으로 유명한 초고속 코너입니다. F1과 슈퍼 포뮬러 머신은 이 구간을 풀 스로틀로 통과하며 이때 드라이버에게 가해지는 순간 G포스는 오지에 달합니다. 중요한 점은 130R 직전의 니시 스트레이트가 서킷에서 가장 긴 풀 스로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DRS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스트레이트 모드로 바뀌면서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이트에 DRS를 적용할 경우 130R에서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DRS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와 거의 유사한 스트레이트 모드는 허용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6, 17번 코너, 히타치 시케인이 세 번째 주요 추월 포인트이자 메인 스트레이트로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정리하면 스즈카에서 실질적인 추월 시도가 가능한 포인트는 첫 코너, 헤어핀,
그리고 시케인 세 곳으로 압축되었었지만 130R의 니시 스트레이트에서 스트레이트 모드가 허용되면서 새로운 추월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2026 시즌 지금까지 두 라운드가 치러졌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조지 러셀, 상하이에서는 키미 안토넬리가 우승했고 스프린트도 러셀이 가져가면서 메르세데스는 지금까지 열린 모든 주요 이벤트의 정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두 드라이버의 내부 경쟁이 스즈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페라리는 두 드라이버 모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스프린트에서는 르클레르가 앞섰고 일요일 레이스에서는 루이스 해밀턴이 역전해 페라리 이적 후 첫 포디엄을 가져갔습니다. 해밀턴은 2025년에 힘들었던 첫 시즌 이후 몸과 마음 모두 최상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스즈카에서 페라리가 이른바 마카레나 윙을 재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GP FP1에서 처음 테스트했지만 이득을 보지 못해 기존 윙으로 돌아갔었는데 스즈카의 고속 특성이 이 새로운 리어 윙 컨셉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 맥라렌은 충격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멜버른에서 피아스트리 DNS에 이어 상하이에서는 두 차 모두 그리드에 서지 못하는 더블 DNS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의 전기 개통 문제, 그것도 두 차에서 같은 부품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시즌 컨스트럭터즈 챔피언이 불과 두 라운드 만에 극히 제한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경쟁자들이 쌓아온 세팅 경험과의 격차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스즈카는 맥라렌에게 더없이 중요한 주말입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안고 스즈카를 맞이하는 팀은 단연 에스턴 마틴입니다. 2026 시즌은 에스턴 마틴과 혼다의 첫 번째 공식 파트너십 원년입니다. 혼다가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급하고 이 파트너십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팬들이 지켜보는 스즈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파트너십 사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FP1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 대신 리저브 드라이버 잭 크로포드가 AMR26에 탑승합니다. 미국 출신의 20세 드라이버인 크로포드는 지난해 F2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멕시코와 아부다비 FP1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실전 기회입니다. 3월 20일 패독을 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조나단 휘틀리가 아우디 F1 팀 대표직을 즉각 사임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전직 레드불 스포팅 디렉터 출신인 휘틀리는 약 1년 전 킥자우버의 아우디 인수 작업을 이끌 팀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아우디는 호주에서 가브리엘 보르톨레토가 데뷔 전 포인트를 따내며 고무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휘틀리가 그토록 빠르게 자리를 떠난 배경에는 에스턴 마틴의 접근이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타이어 전략도 주목해야 합니다. 피렐리는 이번 주말을 위해 컴파운드 라인업 중 가장 단단한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드는 C1, 미디엄은 C2, 소프트는 C3이며 C1 하드는 시즌 첫 두 라운드에서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던 만큼 스즈카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열리는 만큼 기온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열열화가 억제되어 타이어를 더 오래 사용하는 전략이 유효해집니다.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2025년 스즈카에서 가장 빠른 전략은 원스톱이었고 포디엄을 차지한 세 드라이버는 모두 20랩 전후에 미디엄에서 하드로 교체한 뒤 체커기까지 완주했습니다. 이번 주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소식은 하스와 레이싱 불스가 일본 그랑프리를 위한 스페셜 리버리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하스는 일본의 유명 명화인 고질라를, 레이싱 불스는 일본의 도깨비인 오니를 상징화했습니다. 이번 일본 그랑프리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메르세데스의 독주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러셀과 안토넬리, 지금까지는 둘이 나란히 1, 2위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즈카는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서킷입니다. 예선에서 누가 앞서느냐, 레이스 초반 두 드라이버의 포지션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챔피언십 흐름의 첫 번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맥라렌과 레드불의 방역 가능성입니다. 두 팀 모두 지금까지의 성과가 잠재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즈카에서 두 팀이 메르세데스와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이번 시즌이 메르세데스의 일방 독주로 끝날지 진정한 다자 경쟁이 될지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셋째, 혼다와 에스턴 마틴의 홈레이스 성적입니다.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주말을 보낸다면 파트너십의 미래 서사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팀 내부 구조 재편 논의가 더욱 빠르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중심에 조나단 휘틀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판타지 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두 명의 드라이버를 변경했습니다. 르클레르도 폼이 좋기는 하지만 해밀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해밀턴으로 교체했고 캐딜락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아우디의 보톨레토를 투입했습니다. 스즈카는 드라이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킷 중 하나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창의적인 응원 문화가 서킷 전체를 뒤덮습니다. 러셀과 안토넬리 중 누가 먼저 2승에 도달할지, 해밀턴이 스즈카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남길 수 있을지, 맥라렌과 레드불이 마침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분석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폴트윈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일본 그랑프리 리뷰 영상에서 결과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